네, 교육훈련에 의해 이어서 다음에는 교육훈련의 대상, 교육훈련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훈련의 그 대상은 여기서는 그 신입사원 교육과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구성원, 그 재직 근로자의 교육훈련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신입사원 교육훈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신입사원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공채로 많이 사람들 뽑을 때 이런 신입사원 교육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OT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 OT,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OT에서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이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역사, 특히 중요하게 뭐죠?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가 일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조직 문화를 이해를 해야만이 신입사원이 그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사와 어떤 그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갖고 뭐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해소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입사원들은 이러한 그 신입사원의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해를 하고 그 기업에 내가 입사했을 경우에 어떠한 식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다짐 같은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은 저희 경우에는 지금부터 꽤 오래된 일이죠. 한 20, 30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채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그룹 공채 교육 훈련이 있어요. 그룹 공채 교육 훈련. 그렇게 되면은 그 교육 훈련에 이제 전체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한 2주나 3주 정도 쭉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그룹사에 있는 사내 그 뭐죠 그룹사를 구경시켜주면서 여러 가지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면서 그 새로운 신입 사원들 간에 어떠한 뭐죠 관계도 좋게 만들고 뭐 그러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조직 문화, 경영 이념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그룹 공채 교육을 마치고 그렇게 되면은 각각 뭐죠 그룹사별로 또 이제 분배가 됩니다. 분배가 되면은 그 그룹사에서 하나의 회사에서 또 그 회사에 맞는 교육을 따로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신입사원 교육 훈련은 두 가지 차원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그룹 전체 입장에서 한번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회사로 배정이 됐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 회사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교육.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오래된 일이지만은 제가 이제 옛날에 쌍용에 들어갔었는데 그때는 쌍용 공채로 제가 입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룹사 공채 훈련이 약 한 달 정도 됐던 걸 기억을 해요. 한 달 정도 그룹 공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쌍용 그룹이 지향하는 교육 조직 문화가 무엇이고 경영 이념이 무엇이고 기업 역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쌍용맨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쌍용 컴퓨터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는데 그때 쌍용 컴퓨터에 배정이 받고 나서 쌍용 컴퓨터에서 6개월 동안 또 쌍용 컴퓨터 일을 하기 위한 훈련을 또 따로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반년 이상을 신입사원 교육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훈련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그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죠 나를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직 문화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라는 건 뭐냐면은 그 기업이 일 처리하는 방법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전에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삼성이 있고 예를 들어서 현대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다. 뭐 지금 사실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뱀이 들어왔다. 그럴 때 삼성하고 뭐죠 현대하고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대 같은 경우는 뱀이 들어오면 일단 어떻게 되죠? 뱀을 때려잡아요. 때려잡고 그 다음에 뱀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위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는 뱀이 들어왔다. 그러면 뱀을 때려잡기 전에
이 뱀이 어떠한 종류의 뱀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위에 보고를 해서 뱀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것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뱀을 퇴치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이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행동이 우선되고 삼성 같은 경우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의 차원이 아니라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대에 들어갔는데 나의 그 행동 패턴이 일단 행동을 우선으로 하는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현대의 조직 문화랑 잘 어떻게 되죠? 결합이 잘 되니까 일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인데 삼성에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삼성의 조직 문화랑 나의 행동하는 패턴이 서로 상이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걸 내가 내 행동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삼성에서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잘 이해하고 내가 그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앞으로 이 조직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신입사원 교육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입사원 교육 훈련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현재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재직 근로자의 교육 훈련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그 근로자가 맡고 있는 그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우리가 재직 근로자 교육 훈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 훈련은 직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지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현장 근로자에서 감독을 하려면 감독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먼저 교육 훈련을 받고 그거에 올바른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 그게 한 단계 진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은 뭘 받습니까?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은 신입사원 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몇 년 차가 돼서 대리가 되려 그러면 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받고 거기에 통과돼야만이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리 근무를 하다가 과장이 되려고 하면은 과장에 대한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과장 생활을 하다가 차장이 되려면은 차장이 되기 위한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그래서 각각 직무별로 직급별로 필요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면서 그러한 그 구성원들의 재직 근로자들의 그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재직 근로자 교육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교육 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강의라든가 시청각, 그 다음에 실현이니까 실제로 이제 프랙티스 하는 거죠. 온라인 강의, 특히 경영 같은 경우는 사례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합니다. 사례 연구. 그다음에 비즈니스 게임, 브레인스토밍, 토론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교육 훈련이 가장 많은 방법이 뭐였어요? 강의였어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교육자가 학습자한테 교육자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거. 그런 것이 이제 그 강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점차적으로 이러한 일방적인 강의가 별로 교육 훈련의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토론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비즈니스 게임, 그 다음에 역할 이렇게 학습자도 직접 참여하는 그러한 교육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IT가 이제 발달이 되면서 온라인 강의라든가 시청각 강의 이러한 강의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의 같은 경우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한 번 강의가 이루어지면 그걸 다시 복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 강의, 시청각 강의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2번, 3번 복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어떠한 방식을 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통해서
교육 훈련을 시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많이 노력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온라인 강의는 처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걱정도 되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제 11주차가 되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진 건 같습니다. 근데 사실 아쉬운 게 있다면은 직접 학생들을 이제 보고 만나면서 서로 이제 눈 맞춤을 하면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화면만 보고 하려니까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요즘 뭐 인강에서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 온라인 강의 수업이 이제 어떨지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강의를 듣다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이메일로라도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그런 부분 참고해서 조금씩 뭐 여러분들 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강의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교육 훈련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전달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지금은 학습자가 실제로 강의에 참여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그러한 식으로 교육 훈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방적인 교육보다는 투웨이, 양방향적인 교육 훈련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을 사용할 때 있어서 요즘은 이런 IT 활동을 많이, IT 도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지금까지 이제 교육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은 그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 노동자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되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적절하게 대우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능력은 뭐죠? 최고로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110%, 120% 끌어낼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교육 훈련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보상 활동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의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상의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임금이에요. 임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제공한, 그러니까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은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흔히들이 이제 뭐 연봉이다, 혹은 월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 근로자나 정신 근로자나 모두 다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노동력에 대한 그러한 반대급부를 우리가 임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사실은 임금에 대한 가치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임금을 뭐로 이제 측정을 했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는가로 이제 측정을 했어요. 땀을 흘렸는가. 그러니까 많이 육체 노동을 많이 하면은 임금이 높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임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제 하는 일이 육체 근로자에서 뭐로 바뀝니까? 정신 근로자로 바뀌면서 땀보다는 얼마나 다른 차원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일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땀 말고 다른 어떠한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지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하고 생산자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소득이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이 뭐가 되죠?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용,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비용이 결국 뭐를 보장해 줘야 돼요? 이익의 확대를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와서 100만큼의 이익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뭐 80이나 90의 임금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이익이 창출됐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120, 130의 어떠한 그 임금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뭐라 그러죠?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임금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 뭐죠?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러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결국 뭐냐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대가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대가라는 것도 굉장히 애매한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대가라는 게 내가 일한 것만큼, 땀 흘린 것만큼 우리가 이제 비용, 뭐죠? 소득이 일어나는 건데, 요즘에 뭐, 그 가끔씩 하다 TV나 뭐 뉴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떠한 연예인이 뭐 광고 하나 찍고 뭐 매덕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매덕을 줘도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광고를 하면은 몇십억의 이윤 창출이 일어나니까 매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1억을 벌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상대적 뭐지 박탈감이 생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평가할 것인가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지급 능력입니다. 그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지급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까지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들어와서 수입이, 이익이 뭐 100밖에 안 났는데 그 사람한테 500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시장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임금이란 건 뭐냐면 동종업계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의 일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각 그 업계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해진 평균 임금 수준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 수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수준에는 이제 맞춰줘야 된다. 거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제가 들어 이제 삼성 예를 들면은 삼성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삼성 사람들은 동종업계에서 최고의 임금을 주겠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기업이 뭐죠? 돈을 많이, 연봉을 많이 준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임금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한 번은 먼저 생계비예요. 이 생계비라는 거는 그 지역에 맞게 살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떨 때는 이 생계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기업의 지급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렇게 지급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최저 생계비는 보장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이 지급이 돼줘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사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가 너무 슬프긴 하지만은 뭐 살기 위해서 먹느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취미 활동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그럴 때 그 일을 함으로써 받은 어떠한 그 월급이 우리 생계비를 보장해 줄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저 생계비 이런 말이 있고 최저 임금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원으로 우리가 적어도 생계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단체 교섭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달 되면 이제 노사 협의를 통해서 임금을 몇 프로 올려달라 못 올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체 교섭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임금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 수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보시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수준이 상승되면 어떻게 되죠? 제품 경쟁력이 하락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수준이 상승되면은 동기부여가 되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로 두 입장,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이 임금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조율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노사 관계를 통해서 어떤 상생의 서로 긍정적인 그런 노사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임금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보이듯이 그러니까 기본급과 수당 크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본급과 수당. 그러니까 기본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성과와 상관없이 항상 고정된 금액이죠. 고정 임금을 우리가 기본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수당 같은 경우는 기본급 더하기 뭐죠? 일을 더 많이 했을 경우에 주는 것을 우리가 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기본급 더하기 수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많으면 좋아요. 기본급이 많으면 많을수록 왜냐하면 항상 고정된 금액이 많은 거죠. 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제 고용자나 그 다음에 또 뭐죠? 근로자나 서로 임금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임금 체계를 보시면은 연공 그 다음에 직무급, 직능급에 따라서 임금 체계가 결정이 된다. 연공급 같은 경우는 근속 연수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거. 이제 과거 뭐죠? 직장 같은 경우 주로 이제 연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래되면 될수록 연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능력에 따라서 뭐죠? 수당이 뭐죠? 연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연공에 따라서 뭐죠? 연수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그러한 뭐죠? 직급 체계, 그다음 임금 체계를 갖지 않은 회사도 꽤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직무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과장이면 얼마, 부장이면 얼마, 대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사급이면 얼마 이렇게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뭐예요? 임금을 지급을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임금 외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은 임금 형태가 또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이거 뭐 시간급, 그 다음에 성과급. 그러니까 시간급 같은 경우는 몇 시간 일했느냐,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성과급 같은 경우는 일한 성과에 따라서 뭐죠? 임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가 높으면은 임금을 많이 지급하고 성과가 낮으면은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성과급을 도입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는 구성원들의 조직원들의 어떤 능력을 110%, 120%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급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임금 외에 임금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고 간접적으로 보상해 주는 게 뭐예요? 이런 복리 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리 후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임금 이외의 급부예요. 임금 이외의 급부. 예를 들어서 뭐 시설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제도, 종합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가 복리 후생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법정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법정 외 복리후생비 있는데 법정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4대 보험 같은 거, 그죠?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법정
그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을 해주는 거. 그다음에 법정 외 복리후생.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건 꼭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뭐 주거비, 의료보건, 그다음에 뭐 오락, 보험료, 그다음에 뭐 학비 보조. 뭐 예를 들어서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뭐 일정 금액 보조해주고, 대학교 들어가면 일정 금액 보조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경조비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복리후생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이제 구성원이 어떻게 그 기업을 보는 인식이 바뀌어질 수가 있고, 아 내가 우리 회사에서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성과가 높아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때에 따라서는 이런 카페테리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근로자 하여금 일하면서 힘들 때 뭐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쉬면서 다시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카페테리아 복리후생제도 같은 경우도 법정 외 복리후생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이제 노동력의 대가인 그 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사관계. 노사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은 그 노동자들이 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자가 갑이 되는데, 갑과 을 관계에서 을들의 갑의 고용자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우리가 노사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결성을 합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떠한 사측과 어떠한 교섭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제 노사관계가 협력적 노사관계가 될 수도 있고 대리적 노사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력적 노사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노사가 서로 협력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서 적절하게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협력적 노사관계고, 대립적 노사관계에서는 어떤 개념이냐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회사는 우리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임금만 올려달라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이제 대립적 노사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이 노동조합이 많이 변질이 돼서 노동조합이라고 이 노사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계속해서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이 이제 5월달에 그런 이제 노동절 같은 데 보면은 머리띠 이제 뭐죠 빨간띠 뭐죠 두르고 계속해서 쟁의하는 노동쟁의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대립적 노사관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은 기업이 회사를 영위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노측이나 사측이나 다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사관계를 어떻게 하면 이 협력적 노사관계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노사관계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예. 이것으로서 11주차 인적자원관리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